네, 바로 이어서요.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되는데 크게 대세에 지장 있는 딜레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통일인문학연구단의 정진아 교수님께서 1960년대 북한의 붉은 인테리 만들기라고 하는 주제에 발표해 주시기로 하셨고요. 통일교육원의 김진환 교수님께서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우선 정진아 선생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 소개받은 정진아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발표할 주제는 1960년대 북한의 문제, 붉은 이태리 만들기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저는 사실은 1960년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남북이 이제 체제 대립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특성을 만들어가는 시기인데, 문제는 이제 1960년대 북한의 자료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뭔가 이 60년대에 뭔가 다양한 북한 사회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을 좀 풍부하게 포착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점이 좀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북한의 연구들을 쭉 보면 최근뿐만이 아니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이 연구되는 연구들을 보면 이제 1960년대를 이제 그 유일 체제로 가는 어떤 이제 일련의 과정으로 보면서 어떻게 이제 수령으로의 권력이 집중되어 가는가 이 지점에 이제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도 1960년대를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하면서 어떠한 사회적인 문화적인 어떤 변곡점을 거쳐서 이제 북한 사회가 유일 체제라고 하는 이 귀결점으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봤을 때 1960년대는 대내외적인 위기에 이제 북한이 봉착하면서 유일 체제를 구축해 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보면 유일 체제를 구축해 가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문제이기도 할 수 있는데 인텔리에 대한 대대적인 이제 개조 작업이 이제 추진이 되면서 우리식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을 좀 극단적으로 이제 밀어붙여 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에 좀 초점을 맞춰서 과연 북한이 직면한 대내외적인 문제는 어떤 것이었고, 저는 또 여기에서 이제 객관적으로 대내외적인 위기가 어떤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그런 대내외적인 위기를 북한이 어떤 식으로 인식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반응하느냐 하는 문제를 좀 살펴보고자 했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인텔리에 대한 북한 정권의 어떤 인식이 이제 변화해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인텔리에 대한 개조 작업도 이제 추진되고 있는데, 그 이제 방향과 특징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본다면, 1960년대에 대한 1960년대 북한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조금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일단 먼저 공유를 하면서 자료집이 사라졌네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화면 공유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장에서는 주로 대내외적인 위기가 어떤 식으로 발생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북한이 이것을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것과 연결돼서 이제 수정주의 문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북한이 하고 있는 수정주의에 대한 비판의 핵심적 요점은 무엇인지를 이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1961년부터 인민경제발전 7개년 계획을 추진을 합니다. 전후 경제복구 과정을 이제 아주 빠른 속도로 성공리에 거치게 되면서 북한은 굉장히 자신감을 갖게 되고 1960년을 일정한 완충기로 설정하면서 61년부터 인민경제발전 7개년 계획을 추진을 하는데요. 그 계획을 추진하면서 북은 이제 소련의 지원을 얻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61년 6월과 10월에 두 차례 소련을 방문하는데 사실은 소련 방문 과정에서 원조에 대한 그 어떤 약속도 얻어내지 못합니다. 사실 북한의 어떤 경제 성장을 우리가 북한이 자력갱생을 하도 강조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자력적인 자원을 가지고 경제 건설을 이루어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북한이 이제 그 1차 5개년 계획 동안 거두었던 성과, 연평균 36.6%의 급속한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사실은 외부의 원조라고 하는 것, 소련뿐만 아니라 동유럽의 굉장히 이제 다양한 종류의 원조. 당시가 이제 국제 사회주의 연대가 가장 꽃피울 때이기 때문에 외부 자원의 원조와 더불어서 국내 자원을 최대한 투입해 가지고 이것을 끌어올림으로써 이제 이루어진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자원이 끊어지면서 사실은 이 휘청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은 외부 자원이 유입되지 않는 상황을 기술혁명을 통한 전면적 기술 혁신으로 이제 돌파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분야에서 이제 기술혁명이 강조가 되고, 그리고 생산 단위에서의 어떤 시스템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대안의 사업 체계를 통해서 공장 당위원회를 중심으로 하긴 하지만 기사장이라고 해서 이제 기술 인테리를 생산에 좀 전면에 배치하면서 이런 위기를 돌파해 나가고자 했는데, 다시 돌아가서 사회주의 진영 내부의 어떤 문제를 대외적인 위기의 문제를 살펴보자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회주의 진영 내부의 갈등은 1950년대 중반부터 후르시초프의 등장과 평화공존론, 그가 주장하는 평화공존론으로부터 이 갈등의 소지가 이제 마련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당시 북한은 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소련의 평화공존론, 50년대 말이나 60년대 초까지는 사실은 중국이 굉장히 날선 비판을 하지만 북한은 약간 실리적인 입장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를 60년대 초가 되면 고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련의 평화공존론과 반제국주의 투쟁 포기 압력을 받아들이면서 경제건설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소련의 노선을 비판하면서 자력갱생이라고 하는 길을 갈 것인가. 우리가 알다시피 북한은 후자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1962년 봄부터 북한이 이제 소련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저는 그 계기가 62년에 있었던 이제 코메콘 총회와 이제 쿠바 사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메콘 총회에서 소련은 비교 우위에 입각한 사회주의 국제 분업이라고 하는 원칙을 채택을 했는데, 북한 같은 경우 이것을 이 소련에 대한 이제 경제적 예속 뭐 이런 것이라고 받아들였던 것이고, 그리고 1962년 10월에 발생한 쿠바 사태를 이제 소련이 미국의 요청으로 쿠바에 배치하고자 했던 이제 미사일을 회수하고자 한 것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충격이 저는 굉장히 컸다고 생각이 들어요. 북한의 이제 다양한 책에서 이제 그런 뉘앙스들을 제가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소련의 어떤 투항주의적인 태도다, 뭐 이제 이런 강도 높은 어떤 비판이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직후에 북한에서 이제 경제국방 병진 노선이 공식화된 것은 60년대 이제 후반부터 공식화되지만 제기가 된 것은 62년이거든요. 이 62년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제 군사 문제 역시 소련에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소련하고 이제 일정하게 이제 결별을 하게 되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북소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경제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경제에 대한 원조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비 부담까지, 국방 병진을 한다라고 하는 건 경제 건설에 투여하려고 했던 재정의 많은 부분을 이제 국방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노선들이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1963년부터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급속히 둔화하기 시작합니다. 50년대는 36.6%였다가 60년대 들어와서 10%대로 내려앉았다가 1963년이 되면 8%로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1966년에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마이너스 성장이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67년, 68년에는 10%대로 다시 올라오는 것 같지만 69년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는 일정한 파동성을 거치면서 북한의 경제가 지금 이제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예비 자원, 내부의 예비를 총동원하고 기술혁명을 강화하는 것으로 버텨왔다면 경제국방 병진 노선으로 실제 이제 굉장히 경제에 좀 치명타를 입게 되는 그런 문제에 봉착을 하면서 북한의 어떤 위기의식, 북한 내부적으로 갖는 위기의식이 굉장히 고조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국제 수정주의 비판인데요. 북한은 소련과 결별하면서 소련이
걷고 있는 길이 수정주의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제 수정주의 비판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이것을 살펴보면 첫째는 이제 평화공존론을 표방하면서 반제투쟁을 포기하는 태도였습니다. 전쟁을 했잖아요. 북한은 미국하고 전쟁을 했는데 미국하고 전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반제투쟁을 포기하라.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북한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반미를 통해서 북한 내부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면서 지금 전후 경제복구를 해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특히나 이 소련의 평화공존이라든지 반제투쟁 포기, 이것은 북한이 가장 반발할 수 있는 어떤 요소이죠. 그래서 북은 이 인용문에서 보면 이러한 이 태도를 제국주의 압력에 투항하는 태도이자 수정주의 발생의 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비판점은 스탈린 격하 운동인데요. 저는 이제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어떤 모델을, 소련이라고 하지만 소련 모델을 많이 따라갔다고 하지만 과연 소련 모델에서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하면 스탈린 시대의 소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스탈린 시대의 소련을 모델로 해서 지금 사회주의 건설을 해 나온 나라들한테 지금 스탈린 격하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사회주의 모델에 대한 부정이자,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김일성에 대한 이제 권력이 집중되어가는 과정인데, 이것이 스탈린 격하운동과 각국의 어떤 이제 지도자에 대한 비판과 연결되면서 이것에 대한 강한 반발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사실 내용적으로 가장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인데요. 평화적 이행론과 자본주의적 요소의 도입에 대한 비판입니다. 1961년 소련 공산당은 지금 소련은 사회주의 혁명이 완성되면서 계급 문제가 완전히 소멸되었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인민족 국가를 선언하고 향후 과제는 인민 생활을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이제 경제 성장이다. 그래서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이제 자본주의적인 요소에 부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오히려 이 내부에서 그런 것을 꽃피워도 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수정주의 노선의 이론적 기반이 여기서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지목을 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소련의 대국주의적인 경향과 내정 간섭에 대한 이제 그 비판들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서 좀 주목하는 점은 1960년대 들어서면서 기존에는 소련의 모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소련 모델을 이식하거나 소련의 발전적인 이 모델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북한에 도입하면서 사회주의 건설을 해나가려고 했다면, 그래서 일정하게 이제 공동보조를 갖춰 나갔다면 60년대 들어서면서 사회주의 진영은 각계약진의 방식으로 좀 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련이 생산력 발전과 물질적 유인을 중심으로 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해 갔다면 중국은 이데올로기와 계급투쟁을 절대화하는 급진적인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면 북한은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철저히 제거하고 당과 수령, 대중을 단결시키면서 사회주의 건설을 추동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데요. 이것은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수정주의를 비판하고 노동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때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인텔리 문제죠. 유의 주제와 관련해서 이때 인텔리는 국제수정주의의 유입 통로로 지목되면서 김일성과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인텔리를 통한 수정주의 유입을 차단하고 자신의 노선을 관철하기 위해서 인텔리에 대한 비판을 고조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인텔리에 대한 비판이 어떤 식으로 이제 고조되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수정주의의 문제가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수정주의는 외부에 국한된 문제, 소련 수정주의의 문제가 굉장히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까지는 또 이제 소련과 원조 관계뿐만 아니라 거의 이제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내부로 흘러들어올 가능성은 크게 없다고 생각을 했다면 60년대 중반이 되면 어떤 이제 국내적으로도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인용문에 보면 김일성은 이제 초기에는 이런 우려만 얘기했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한테는 수정주의가 없다. 이거는 국제적인 문제고, 소련의 정책이 잘못 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이제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혹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난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난관에 봉착하면 수정주의가 고개를 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963년에 경제 성장률이 확 둔화가 되면서 이제 위기의식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경제 건설이 잘 안 되면 수정주의가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올해 63년이에요. 수정주의 위험성이 대단히 큰 해가 될 것 같다. 김일성은 제가 보기에는 경제 문제가 북한 사회 내부를 동요시킬 수 있는 관건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3년에 수정주의 위험성이 대단히 큰 해다라고 지목을 하고 경제 성장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을 강조했지만 사실은 이제 63년에 경제 성장률이 이제 급락하면서 이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그 위기의식 속에서 동요할 수 있는 세력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시선이 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일성이 이제 그 6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인텔리의 혁명성을 되게 강조했다면 1964년 12월부터는 인텔리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처음에 문제가 됐던 것은 왜 사회주의 건설을 하는데 인텔리가 이렇게 소극적이고 보수적이냐 하는 문제, 그런 태도들이 이제 문제가 됐어요. 이것은 농민한테도 마찬가지인데요. 노동계급과 농민과 인텔리가 사회주의 건설의 이제 주축인데 사실은 노동계급과 농민, 인텔리가 이제 서로 굉장히 대비되는 거죠. 농민의 소극성, 그러니까 노동계급의 급진성과 농민의 소극성, 인텔리의 소극성과 보수주의가 대비가 되면서 왜 사회주의 혁명 과정에서는 인텔리가 적극성을 나타내지 않는가 이런 문제가 이제 굉장히 비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당이 이제 대표적으로 김일성의 언술에만 보면 당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자유주의적인 태도, 강의 시간이나 회의가 많다고 비평하는 태도, 생산 직장이나 하급 간에 내려가서 현지 지도를 하는 것을 싫어하는 태도, 그다음에 보수가 적은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모두 김일성은 낡은 사상으로부터 비롯된 병집으로 봅니다. 그러면 사회주의가 건설되고 있고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일정하게 청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텔리들의 보수주의, 소극주의, 이기주의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것을 김일성은 일단 낡은 사회에서의 착취제도는 사라졌지만 북한 내부에 그 잔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는 자본주의와 수종주의 사상이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들어올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김일성은 만일 경각성을 높이지 않는다면 내부에 남아있는 사상 잔재가 되살아날 수도 있고 밖으로부터 들어온 수정주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의 통로로서 이제 인텔리의 동요성을 굉장히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살펴본 것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 논쟁인데요. 경제 위기에 봉착하면서 원래 이제 60년대 들어서면서 사회주의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리는 시기가 61년에 어떤 인민경제발전 7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것과 개를 같이 하는데요. 이때 이제 그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조선식 사회주의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라고 이제 이 인텔리들한테 과제를 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수정주의 문제가 논의가 되면서 이것이 더 이제 절박한 과제로 나서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반수정주의 이론을 좀 체계화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어 나갈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정한 경제 위기가 다가오면서 본격적으로 이 인텔리들의 논쟁은 경제 성장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전면화되는데요. 핵심 쟁점은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일단 경제 성장의 속도와 균형 문제였고, 두 번째 쟁점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물질적 자극을 어느 정도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 독재 문제인데요. 이것은 저는 앞에 두 문제가 이 세 번째 문제를 끌고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위기에 봉착해 있는 사회주의 건설 과정을 어떻게 규정하고 북한의 지금 당과 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경제성장의 속도와 균형 문제에서는 균형론과 속도론 이 두 가지가 경합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균형론이라기보다는 속도 조절론에 좀 가깝기도 한데요. 균형론자들은 이렇게 3년 단위로 경제가 지금 이렇게 꺼졌다가 올라갔다가 꺼졌다 올라갔다 하잖아요. 이 파동성의 원인을
속도를 너무 높이면서 생산 부분 간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도 성장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인민경제계획의 목표치를 조금 낮추면서 생산의 균형을 맞추고 이를 통해서 이제 파동성을 극복하자. 이런 주장을 펼쳤다면 속도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균형이 그냥 절대적인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느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속도이고 균형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 발전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는 데 복무해야 한다. 그리고 이 높은 속도를 보장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물질적인 요인이 아니라 사람들의 혁명적 열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양자가 이제 대립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자본주의적 요소의 활용 문제인데요. 사실은 지금 이 이제 사회주의 경제 건설 논쟁 문제를 살필 때 많은 사람들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논설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물질적 자극론 그리고 정치 도덕적 자극론 이렇게 양자로 이제 대비를 시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과연 그럴까? 사회주의 사회에서 일부라고 할지라도 인텔리들이 물질적 자극만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의 논쟁 구도를 당시 안광즙의 이제 논의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물질적 자극 배합론과 정치 도덕적 자극 우선론으로 이제 좀 나누었는데요. 물질적 자극 배합론자들은 지금 경제 위기의 상황에서 어쨌든지 간에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계획 경제를 운영하면서도 가치 법칙을 적극 이용할 것을 제창을 하고 노동자들의 생산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상금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제 이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것을 주장합니다. 반면 정치 도덕적 자극 우선론자들은 이 물질적 자극 배합론을 수정주의 이론으로 간주하고 돈을 위해서 우리의 노동자들을 일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논의는 사실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과도기 문제와 프롤레타리아 독재 문제로 연결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확실하게 논쟁의 대결 구도가 있다기보다는 이 문제를 저는 이제 김일성 정권이 좀 선제적으로 독점을 하면서 좀 인텔리들을 공격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김일성 정권 같은 경우에는 과도기가 언제까지냐라고 했을 때 과도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완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과도기는 사회주의 건설을 완성하는 시기까지고 그리고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착취사회의 낡은 사상잔재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사상잔재를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본격적으로 벌여야 되는 것이 지금의 과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사상적으로 뒤떨어진 농민과 인텔리들이 사상투쟁의 집중적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인텔리 개조 작업은 이렇게 이제 과도기의 중요한 과제이자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 임무로서 이제 제기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텔리 개조 사업을 좀 살펴보자면 많은 논자들이 이제 갑산파 숙청 문제하고 이제 인텔리 개조 사업을 좀 직결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1967년 이제 갑산파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이 이제 반당 수정주의자들로 지목된 박금철, 이효순, 김도만이 이제 숙청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갑산파의 제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김일성의 혁명 사상을 반대하고 수령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한 행위. 그리고 둘째는 당의 노선과 정책을 비방하고 집행을 방해한 행위. 그리고 셋째는 봉건 유교 사상과 수정주의 사상, 부르주아 사상 등 반동적인 사상을 유포시킨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실제로 갑산파와 인텔리는 어떤 관계였을까? 제가 이제 쭉 이렇게 두 개의 자료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갑산파와 인텔리들이 조직적인 결속력을 가지고 활동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각주 73번에 보시면 우리 당 안에서 부르주아 분자들은 조직적으로 연합해서 그 어떤 종파를 형성하지는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이들의 조직적인 연계가 어떤 종파적인 행위로까지 연결되면서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지는 않고요. 갑산파 재행의 사실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수령의 권위에 좀 도전한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갑산파 숙청을 계기로 해서 인텔리들의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대한 소극적인 분위기, 당과 수령으로의 권력 집중에 불만을 갖는 태도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공격하면서 이제 다잡고자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당 정책에 소극적인 행위, 속도론에 반대하는 행위, 물질적 자극을 배합하려는 행위, 이것을 갑산파와 연결된 행태로 지목하면서 인텔리들이 크게 이제 위축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갑산파 숙청 후에 김일성이 인텔리에 대한 이제 집중 지도 사업을 전개합니다.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이제 그 함경남도와 함흥시인데요. 여기에 가서 이제 인텔리에 대한 비판을 하는데 이들의 심한 소극성을 지적을 하면서 이제 비판을 합니다. 왜 그러면 함경남도와 함흥이냐? 저는 이곳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핵심 분야인 화학공업이 집중된 도시이자 과학원 분원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하는 점 때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혁명 열의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서 공장을 착착 건설해 나가지 않고 주저했다, 망설였다. 뭐 이런 점들이 비판이 되고 있고요. 함경북도에 가서는 이렇게 그 인텔리들이 자아 비판에 소홀하고 소심하고 보신주의적으로 나가는 태도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을 합니다. 이제 김일성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지역으로 가서 이제 현지 지도 사업을 집중을 한다면 문화 부문에 대한 이제 지도 사업은 김정일이 도맡고 있는데요. 김정일의 문제의식은 김일성하고는 약간 다른 결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인용문에 보면 수정주의자들의 비열한 배신 행위가 감행되고 있는 이때에 세대 교체가 진행되어서 사실은 이제 그 혁명 투쟁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어떻게 지금 이 시련을 헤쳐나갈지 걱정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혁명 2세대로서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이러한 이 인텔리들의 문제가 오랜 인텔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자라나는 새 세대 인텔리들한테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큰 문제의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명을 하고자 한다면 어떤 방법이어야 하는가? 김정일의 방식은 유일사상 체계를 세우는 데 집중이 되었습니다. 수령 중심의 혁명 전통을 확보해야 하고 수령의 혁명 역사를 형상화하고 익히고 충실한 공산주의 혁명가의 빛나는 전형을 창출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는데 이런 방향과 정향이 곧 이제 북한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다는 점을 좀 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인텔리의 노동계급화와 온사회 인텔리화인데요. 김일성은 인텔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텔리가 정신노동을 하는 존재로 그대로 남아있는 한, 그런 계층적, 계급적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한 인텔리 문제는 종국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인텔리를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거꾸로 인텔리의 그런 이 정신노동이나 기술 그 다음에 문화에 대한 독점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인텔리는 노동계급으로 만들고 전 사회의 인민들은 인텔리화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텔리를 혁명화하는 방법으로는 조직생활의 강화, 혁명 전통 교양의 강화, 그리고 혁명 사적지의 답사 이런 이제 방법들이 이제 강조가 됩니다. 여기에 조금 혁명 전통 교양의 강화에서 조금 제가 이제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부분은 김정일이 이제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지식이 있고 사회발전 법칙과 당 정책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많이 한다고 해서 혁명적 세계관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 정책과 회상기 학습을 통해서 혁명 사상으로 무장해야만 혁명적 세계관에 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방향에서 개조 작업들이 쭉 이루어지는데요. 각 인텔리들은 사업장에서 회상기 학습 모임을 하고 조직 생활을 강화하고 소극주의를 짚부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보고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함흥의과대학은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는데요. 강자 성원들을 확실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일별, 주별, 월별 활동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것을 강좌에서 행정적으로 총화하고 그다음에 당세포와 진맹 사로총 조직에서 사상투쟁으로 총화함으로써 완전히 꽉 짜인 조직생활 속에서 인텔리를 전면적으로 이제 개조하자 이런 제안을 하는데 사실은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결국은 이제 관철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일정한 갈등 관계가 어느 시점 정도에 좀 해소가 되느냐라고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1972년 전국 사회과학자 대회가 굉장히 저는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때 이제 김일성의
예순돌을 맞아가지고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 내 자신들의 연구 행태에 대해서 자아 비판을 하고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을 발표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수령과 당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된 이론과 학설을 내놓지 못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결국은 수령이 다 풀어주셨는데 우리는 김일성 수령을 사회과학자들의 위대한 스승으로 추대하는 한편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붉은 과학전사가 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 이렇게 맹서문이 이제 신문 노동신문 전면에 쭉 실려요. 그리고 김석형 역시 사회과학원 원사, 그 사회과학원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어떤 김일성에 대한 절절한 어떤 충성의 이 언서를 이렇게 내뱉는데요. 이제 북한의 인텔리들은 이제 당과 수령의 정책과 노선에 문제 제기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식과 기술로서 당을 옹호하는 친위대이자 결사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온 사회 인텔리화도 추구가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텔리를 혁명한 노동계급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성원을 인텔리화해서 그들의 문화적 기술적인 수준을 지식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거대한 인간 개조 사업이 이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인텔리는 한편으로는 정해진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 모으고 그것으로 인텔리들도 개조해 나가면서 쭉 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가지만 그것이 이제 어느 시점까지는 저는 이 경제건설이나 어떤 국방건설을 뒷받침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계에 봉착하는 순간 이 북한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경제 위기의 심화라든지 이런 문제에 또다시 이제 봉착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1970년대가 가면 이게 남북의 어떤 경제 성장의 역전 현상을 빚게 되는 것도 그런 이제 그 한계 상황에 일정하게 이제 도달을 하면서 그 문제가 전면적으로 노출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해주신 정진아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통일교육원의 김진환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교수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통일교육원 김진환입니다. 들리시죠? 예,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도 뵈서 반갑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사전에 토론문 제출한 것들을 쭉 읽어나가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순서는 토론문은 이제 총론적인 평가부터 좀 해드리고 강론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발표 순서는 강론적인 얘기를 좀 하고 나서 마무리로 이 총론적인 논문의 의의를 좀 더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논문이 어떤 게 좀 보완됐으면 좋을지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발표한 내용을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먼저 이제 경제위기 분석과 관련돼서 1960년대 경제위기 분석하시면서 외부 자원의 유입 부족이나 안보위기 고조 같은 이유에 대한 서술에 비해서 전면적인 기술 혁신이나 기술혁명의 실패가 또 하나의 요인이었다고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구체적인 모습이나 이러한 실패가 구체적으로 기술혁명이 실패함으로써 어떻게 경제가 좀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서술되지 않아서 좀 아쉽고요. 이 서술이 좀 더 풍부해진다면 당시 인텔리의 소극성과 동요 등이 전면적인 기술 혁신에도 악영향을 끼쳤을 수 있고 사실 이런 되게 중요한 가설이죠. 변학문 박사나 아마 이런 논민이들이 그런 논의 많이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60년대 중반 이후에 인텔리의 혁명화 요구가 높아졌다는 주장의 설득력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장을 좀 그렇게 보완해 가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르시초프 실각 이후에 북소 관계가 개선되면서 이 필자 주장은 오히려 소련의 수전주의 노선이 유입될 위험성이 커졌다라고 보시고 계시는데 이유가 궁금해요. 소련에서도 브레즈네프 등장 이후에 반수정주의 움직임이 나타났고 이는 오히려 북한 내 반수정주의 투쟁 또는 수정주의 영향력 약화에 유리한 외부적 조건이 될 수도 있는데 연구자께서는 이와 다르게 판단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북소 관계 개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좀 간략하게나마 언급을 해주면 이 북소 관계 개선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다음 세 번째는 이래서 이제 수정주의 영향력이 이제 많이 들어왔는데 1960년대 초반 북한 인텔리 사이에서 소극성과 동요가 심화된 이유에 대해 김일성은 또 북한 당국은 주로 수정주의 사상이 외부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수정주의가 유입되더라도 내부에 그러한 사상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영향력을 갖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좀 일반적인 우리의 사회 분석의 틀이잖아요. 따라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수정주의 사상이 북한 사회가 처한 어떠한 상황과 조건 때문에 인텔리들에게 스며들어갈 수 있었는지를 좀 더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안보 위기와 고립감, 경제 침체 같은 상황과 조건에 대한 인텔리들 나름의 고민과 판단이 당시에도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고민과 판단을 수정주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인텔리의 잘못된 행태로 단정짓는 당국에 대한 불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이제 자료로 확인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당국은 인텔리들이 수정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당시 인텔리는 좀 하나의 좀 새로운 가설일 수 있는데요. 수정주의자였다기보다는 자기 나름의 진단과 처방을 모색하던 존재들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경제 위기에 대해서. 당국과 인텔리가 처한 북한 사회 안팎 상황은 동일했는데 인텔리와 당국의 진단과 처방이 달랐다고 당시를 좀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정리하면 당국의 시각과 입장처럼 당시 인텔리의 시각과 입장도 뭐 자료를 통해서 함께 드러낼 수 있다면 좀 더 공정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부분으로 가서 인텔리라는 계층 자체가 단일 집단이 아닐 텐데요. 예를 들어서 자연계 종사자들이 있고 이공계, 응용과학 쪽이 있을 수 있고 산업 현장에 많이 들어가는, 그다음에 이제 사회과학 계열의 인텔리들이 있을 거고요. 성향 차이가 당연히 있을 텐데 따라서 각 계열의 인텔리별로 당시 북한 사회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의 양상이 달랐을 수도 있고 이에 대한 당국의 대응과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 논문에서는 사회과학계 인텔리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당국의 대응이 아까 경제 연구를 통한 어떤 논쟁으로 비교적 상세히 서술되고 있는데 비해서 자연계나 이공계 인텔리들에 대한 평가와 처방이 좀 더 명확하게 서술되지 않다 보니까 붉은 인텔리 만들기라는 작업이 마치 사회과학자들의 치중된 것 같다는 인상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텔리 계층 내부의 이질성에 주목해서 계열별로 북한 당국이 어떤 평가를 하고 있었고 이른바 맞춤형 처방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양상까지 서술을 해준다면 붉은 인텔리 만들기란 과정이 좀 더 풍부하게 드러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강론적인 제 토론이라면 총론적으로는 이 논문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전반적으로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 인텔리 개조원 사업이 어떤 배경에서 출발하게 되고 그 방향성은 뭐였고 인텔리 개조의 구체적인 정책들은 무엇이었는지 뭐 당국의 인식은 뭐였는지는 참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지를 뭐 정리하자면 단결과 동원을 위한 개조였겠죠. 예, 뭐 단결도 줘야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인텔리가 좀 더 경제 건설과 위기 돌파에 좀 나서야 된다는 동원의 측면에서의 어떤 개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맥락 말고도 이 당시 인텔리 개조 사업이 북한 사회에 4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기나긴 역사 행로에서 어떠한 의의를 갖는지에 대한 평가나 해석을 조금 더 보완해 주신다면 논문의 의의가 살 것 같습니다. 연구자는 이를 북한식 문화혁명 과정으로 평가하고 북한 인텔리 역동성도 북한사 역동성도 족이 사라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당장 떠오르는 궁금증은 북한식 문화혁명은 중국식 문화혁명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는지를 좀 비교사회주의적으로 언급을 조금만 더 해주시면 좋겠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경제위기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진 인텔리 개조 또는 붉은 인텔리 양상이 역설적으로 1970년대 이후 북한 경제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까지 언급해 준다면 논문의 의의가 그냥 역동성이 사라졌다 이런 평가보다는 좀 더 풍부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큰 틀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제 북한 인텔리 정책에 대해서 갖고 있는 문제의식의 핵심을 좀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제 김일성이 자기 권력을 강화하고 60년대 초반 체제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인텔리의 본질적 소성은 칼 마나임이 얘기했듯이 부유성에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인텔리는 소극적이고 동요하는 계층인 거죠. 일반론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아닌 사람이 있고, 일반 관제 지식인이죠. 관제 인텔리도 있고, 반면적으로 혁명적 인텔리겐차도 있고, 굉장히 비판적 지식인도 있고, 전체적으로 지식사회학에서 다루고 있는 수많은 인텔리에 대한 논의들이 있는데, 1960년대 이후 북한 사회에서는 인텔리를 아주 협소하게 개념 정의하고 규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붉은 인텔리 범위 안에 들어오는 인텔리만이 인텔리다. 이렇게 이제 정리함으로 인해서 인텔리가 갖고 있는 기능적 효율성을 오히려 더 잘 활용할 가능성을 잃어버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1950년대까지는 혁명적 열정이 남아 있어서 자연스러운 연대가 인텔리와 노동계급 사이에 또는 당 사이에 형성이 됐는데 문제는 60년대 이제 위기 상황이 곧 이제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당연한 인텔리의 동료들과 소극성과 회의성이 나타나는 부분을 당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 강제적이고 아주 강압적인 방식으로 인텔리들을 동원하고 개조해 나가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70년대까지 살아남은 인텔리는 그야말로
관제 지식인 인텔리만 남는 거죠. 뭐 이게 소신에 맞지 않더라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자기 주장을 굽히기를 일상화하는, 그러니까 70년대 북한사의 풍경을 보면 예를 들면은 철도 건설 기술자들이 일부에서 철도를 복선화하는 것이 현재 북한 철도 정책의 중요한 방향이라고 제안을 했는데, 김일성이 철도 복선화는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철도는 이 군사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선으로 계속 깔고 오히려 전기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김일성의 입장과 노선 때문에 1990년대에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굉장히 더 파괴적이 됐고 많은 주민들이 운송이 멈춰서 고통을 받았던 역사가 있어서, 저는 70년대 이후로 북한 사회의 실패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행정경제 대응을 해왔던 것. 그러니까 당 간부들과 당의 주요 간부들이 예술이면 예술, 기술이면 기술, 뭐 사회과학이면 사회과학에 대해서 일일이 코치하고 가르치고 계도하고 그 계도를 따라가지 않는 존재들을 계속 억압하는 형식으로 나타났던 것이 북한 사회 역동성을 굉장히 약화시킨 측면이 있고, 그래서 중요한 변신은 90년대에 바로 60년대와 똑같은 경제건설 정책 논쟁이 또 일어나게 돼요. 북한 사회에서 두 번째 위기가 도래함으로 인해서, 좀 더 파괴력 있는 위기가 도래함으로 인해서 90년대의 논쟁 과정을 거치면서 60년대, 70년대 초반과는 다른 결론이 나오게 돼서 오늘날 북한 사회가 다시 어느 정도 내구성을 갖췄다는 게 저의 긴 흐름인데, 그 다른 결론은 뭐냐면 이른바 60년대에 사회과학자들이 제기했던 수많은 탄압받았던 그 주장이 90년대 중후반 이후에는 타당한 북한 경제의 어떤 회생의 주장으로 설명이 되고, 그래서 인센티브라는 물질적 자극의 강화라는 부분이 정책화됨으로 인하여 오히려 인텔리들의 과거 주장이 복권되고, 그 복권들을 당이 수용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북한이 다시 자기 내구성을 가질 수 있었던 흐름이 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인텔리 정책은 과거와 상당히 다르다라는 지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제가 기본적으로 북한의 인텔리의 역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고요. 그 부분이 조금 더 좀 더 해석이 60년대 시기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보완된다면 아주 훌륭한 논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회자가 굳이 정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정진아 선생님 바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너무 꼼꼼한 토론 감사드리고요. 저희 통일문학연구단에 몸담으시면서 저희 팀으로 같이 계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워낙 이제 저희 연구단에도 애정이 많으시고, 제가 이제 토론을 부탁을 드렸을 때도 너무 흔쾌하게, 그리고 너무 꼼꼼하게 이렇게 그 토론문을 작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지적은 다 새겨야 될 문제들인 것 같아요. 제가 급하게 발표문을 작성을 하면서 놓친 부분, 아니면 좀 미약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포인트를 잘 이제 찍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수정 보완을 해나가야 되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설명만 드리자면, 이제 1960년대 이제 저는 사실은 수정주의 비판의 어떤 내재화라고 썼던 부분이 사실은 기술 인텔리에 대한 지적이 좀 집중적으로 나가는 부분이에요. 소극주의, 보수주의, 개인주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기술 인텔리들이 분명히 이제 기술혁명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장기간 성과 없는 연구를 하고 있다거나 뭐 이제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이제 비판을 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과학기술 문제를 해명하는 데 나서라. 예를 들면 이제 연료와 원료, 가공의 균형 문제도 중요하고, 어떻게 생산 공정을 효율화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도 중요하고, 그리고 공장을 대대적으로 이제 건설해 나가야 되는 이제 이런 이 목전에 앞둔 과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토지 생산성은 지금도 토지 생산성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50년대는 잘 해결하더니 60년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저는 인텔리의 지금 현실과 이 김일성, 김정일의 요구 수준 차이의 갭이 너무 심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50년대 해결하는 문제, 이제 제기됐던 문제는 노동 생산성의 투입이라든지 자원의 투입이라든지 원조라든지 이렇게 조금 쉬운 문제들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다면, 60년대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별 특징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소련의 어떤 사례를 빌려온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단기간에 그 해법을 마련할 수 있는 문제도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변학문 선생님도 잘 얘기를 하시지만 코크스와 석유 중심으로 지금 이제 이 연료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소련의 원조가 이렇게 일정하게 중단되면서 그럼 어떡할 거냐, 무연탄이나 석회석 같은 걸로 이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는 사실은 쉽게 나올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좀 속도감 있게 이제 그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는 김일성 정권과 이제 과학기술자들 사이에서의 어떤 갈등, 이런 것도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집중적으로 좀 보완을, 저는 이제 변학문 선생님이 많이 쓰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놔두고 이제 그 사회과학 부분에 좀 치중한 측면이 있는데 양자 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볼 것이고요. 그리고 후르시초프 실각 이후에 이제 북소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오히려 소련의 수정주의 노선이 유입될 위험이 커졌다, 이렇게 본 이유는 뭐냐? 저는 이제 북한 정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와 다르게, 실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정권이 어떻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냐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62년부터 64년까지 북소 관계는 거의 단절 상태예요. 별로 뭐 오가는 것도 없고 무역도 크게 안 하고 뭐 다양한 교류 이런 것들도 거의 이제 뭐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후르시초프가 실각하면서 브레즈네프 정권이 등장하면서 이제 다시 관계가 이제 재개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옛날만큼의 그런 종속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무역도 재개되고 있고 뭐 출판물도 다시 들어오고 있고 원조도 일정 부분이 다시 들어오고 있고 학술 교류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그런 수정주의가 유입될 수 있는 통로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런 경제 위기에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인텔리들이 동요할 수 있다, 이렇게 봤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북한의 서적에서 보면 브레즈네프 역시나도 수정주의 정권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면서 그런 유입의 어떤 위험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저도 이제 굉장히 선생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당시 인텔리들은 수정주의자였다기보다는 인텔리가 그런 거잖아요. 문제제기 집단이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를 하고 먼저 고민을 하고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얘기를 하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당 정책과 수령의 노선에 적극적으로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인텔리들이 자꾸 이제 다른 방식의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어떤 조선적 해법이라고 하는 것에 충실하지 않은 것이 이제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는 좀 문제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이것을 다잡지 않는다면 소련식으로 자본주의적 요소가 확 들어와서 사회가 망가진다거나, 아니면 이제 인텔리하고 이제 전면적인 투쟁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중국처럼 문화혁명을 하는 방식으로 하면 지금 가뜩이나 경제 위기나 어떤 대외적인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북한 사회가 단결과 총화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나설 수 있다고 저는 이제 북한 정권이 생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꾸 이제 선제적인 공격이다, 인텔리가 문제 제기를 확 해가지고 그것이 전면화돼서 그것에 대한 대응을 했다기보다는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북한 정권이, 김일성과 김정일이 선제적인 공격을 통해서 그것을 다잡고 인텔리 개조를 이제 해나가려고 했다는 점을 제가 이제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요. 선생님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은 뭐 너무나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 좀 참고를 하면서 좀 이 60년대 인텔리 정책의 귀결이 북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다듬어서 정리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김기란 선생님 뭐 추가 답변이나 질문이나 예, 한 말씀만 막 나눴던 말씀과 좀 별개로 60년대 붉은 인텔이 만들기니까 좀 우리가 시야에서 좀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게 60년대에 강제 귀국을 시키잖아요. 동유럽에 유학하고 있던 인텔리들을. 네네.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이 붉은 인텔이 만들기 사업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그들이 귀국을 한 이후에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는 해고도 좀 있고, 그다음에 네네. 이제 뭐 그때 같이 따라갔던 동유럽 여인들의 이제 또 기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보완해 준다면 이른바 교수님 말씀하신 선제적인 조치들이 어떤 효과들을 가져왔는지를 잘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저기서 뭐 자료도 소개시켜 주시고 포인트 제가 이제 좀 부족했던 점, 조금 더 예각을 세워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 참고해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좀 오버가 됐지만 그냥 끝내긴 아쉬운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지척 이모티콘을 눌러주시거나 또는 채팅창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27분의 참가자들께서 엄지척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예, 예, 오늘 저희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제39회 공략소 심포지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연구단에는 크게 3가지 팀이 있습니다. 3가지 팀에서 오늘 이 39회 학술 심포지움 전체는 저희 연구단 내에 생활 컨텐츠 팀에 속한 우리 교수님들과 연구원께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폐회사를 겸해서 우리 생활 컨텐츠 팀의 정진아 팀장님의 마지막 오신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 인사와 뭐 마무리 발언하고 이번 학술대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아 교수님.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발표에만 매몰돼 있다가 지금 이제 폐회사를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오늘의 주제가 이제 국가담론에서 남북문화 비교 연구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북한의 어떤 정치 경제를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이제 북한 사회의 변화를 좀 역동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북한 사회가 굉장히 플랫한 사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북한 사회는 전혀 그렇지 않다. 특히나 해방 이후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이제 72년 전까지는 굉장히 이제 그런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이제 역동성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특히나 사회문화적인 부분에 집중을 한다면 그런 북한의 어떤 역동성을 다시 한번 이제 재구성할 수 있는 어떤 요소를 찾아낼 수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토론자 선생님들의 역할이 너무나 지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가셨나요? 예, 조영규 선생님 계시는데요. 김진환 선생님도 계시고 너무 이제 깊이 있는 고민. 그 다음에 연구에 너무나 문제의식을 같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이제 감사드리는 지점이에요. 같이 고민을 해나가고, 같이 의논을 해나가고, 그래서 이제 그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과정까지 선생님들과 같이 한다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연구들을 마무리해 가려고 합니다.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지금 가신 것 같기 때문에 두 선생님께 대표적으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그 심포지엄이 줌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사실은 이게 조금 딱딱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주제와 소재들 뭐 어떻게 보면 말랑말랑할 수도 있지만 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한 5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렇게 참가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심포지엄 즐겁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제 39회 통일인문학연구단 공략소 심포지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박수로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